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3 플러스 우리 권순우 팀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지수가 딱 봐도 이게 눈치 엄청 보고 있는 장이죠. 이게 쭉 올랐다가 장마감 쭉 내려가면서 끝났는데 안 좋은데 기분은. 네, 다우존스는 0.12% 강보합, 나스닥은 0.11% 약보합, S&P는 0.07% 강보합. 네. 뭐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이게 제롬 파월 의장 의회 연설 연이어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짝 들어 올렸다가 뭐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또 쭉 빠지고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나가지고 네. 뭐 특별한 이벤트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뉴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그냥 헤드라인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뉴스들이 좀 있어서 뉴스3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회값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가로 판매하는 테슬라 자동차 값이 떨어졌습니다. 아, 나 깜짝 놀랐네. 네? 다금바리 가격. 그런 건 아니고요.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 가격을 미국 내에서 S는 5,000달러, X는 10,000달러, 10,000달러를 인하를 했대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 2월, 3월인데 그 두 번째 인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기대치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 느낌이 좀 있어요.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올리고 떨어지면 떨어뜨린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했던 게 수요가 없다면 가격을 낮추면 된다. 그 얘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네. 애플은 골드만삭스가 6년 만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바꿨대요. 6년? 예. 그동안 계속 매도했어요? 골드만삭스는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6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오히려 불안하네. 예. 버핏에 맞서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6년 동안 그러면 매도였어요? 중립이었는지 매도였는지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헤드라인만 이제 좀 아, 준비를 했어요. 미국은 홀드가 있지 진짜. 우리나라도 홀드가 있긴 네, 우리 있습니다. 매수 아니면 매도니까 우리는. 우리도 홀드 있습니다. 매도 의견은 잘 안 홀드가 내다 매도잖아. 보니까 아, 그렇죠. 실질적인 셀렉부터를 거의 안 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게 블록 지분 말고는 내주 접수했다 그러더라고요. 내주? 예. 그러니까 12만 원 넘어갔으니까. 개인 투자 짜다. 예? 아니, 12만 원 넘어갔는데 그거를 공개 매수에 응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근데 어쨌든 카카오도 여기 신주 발행 가처분에서 졌기 때문에 뭔가 좀 1승 1패가 된 상황에서 어제 그 장 마감 이후에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또 선언했습니다. 가격 세게 불러 때렸는데요? 15만 원. 확정된 거예요? 뭐 단독으로 나오긴 했던데. 예, 그렇게 공개는 했습니다. 날짜까지 나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확정된 사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금 험난한 판이 될 것 같고 이제 쩐의 전쟁으로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제 삼바도 되게 중요한 공시 하나 했거든요. 삼성바이오. 네, 일라일리의 2,157억짜리 증액 계약인데 네. 이게 지난달 2일에도 화이자 2,400억짜리 공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난달 6일에 GSK 한 300억짜리 있었거든요. 그럼 올해 한 5천억 정도 추가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지금 한 20개 빅파마와 12곳, 20곳의 빅파마가 있는데 그중 12곳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네. 오는 6월에 4공장이 이제 전체 가동에 들어가면은 매출 규모가 더 커질 걸로 보여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이 됐는데요. 이게 제가 뭐 삼성바이오가 뭐 되게 좋다 뭐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이오도 이게 그 반도체나 뭐 히토리나 배터리처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한복판에 있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강점이 있는 거는 위탁 생산 영역이에요. CMO. 네네. 근데 지금 삼바의 CMO 파트가 캐파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를 이제 돼요. 4공장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물론 연구개발 경쟁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다소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CMO 부분에서 위탁 생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캐파를 증설을 하고 빅파마들이 한국의 그 CMO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바이오 산업의 네. 어떤 파트별로 좀 나눠서 그 동향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헤드라인 준비했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왜? 사진을 그림이 예쁜 게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안 보이길래 물가 물가입니다. 관련된 물가. 소식이죠. 예. 네. 그 2월에 물가가 4%대로 둔화됐습니다. 우리 한국 얘기죠. 예, 한국 얘기입니다. 2월 한국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10개월 만에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그 110.38 작년 같은 달보다 4.8% 오른 수준인데 이게 전월에 5.2%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4.8%니까 한 0.4% 포인트.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작년 7월에 6.3%가 정점이었거든요. 그게 쭉 내려와서 11월, 12월에 5%까지 내려왔다가 예. 올해 1월에 5.2%로 반대로 올랐었어요. 근데 그게 4.8%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물가는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국제 유가가 좀 결정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가스 요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한번 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그때 정프로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28.4% 크게 올랐는데 조그맣게 썼죠. 네네네. 아 저거 너무하네. 너무해. 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예. 그 옆에 가중치가 좀 네, 작습니다. 네, 네. 34. 여기는 348. 그래서 가중치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숫자에 비해서 좀 작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그건 이해할 만하네. 정프로님이 이해 못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 가중치가 이거는 인정할 수 10분의 1인데. 아니, 가중치가 저게 뭐 총 합이 얼마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각 뭐라 섹터별로 이렇게 그냥 플러스 뭐 무한대로 있는 겁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 전체 소비자 물가의 구성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100으로 건데요. 잡고. 배우 그죠? 잡는 게 아닌 것 같은 300, 500, 아니 340.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100이겠죠. 한 1000쯤 되나 그러면? 아, 1000 이상 되겠지. 저거 뭐 서비스하고 공업 제품 하면 단데? 그럼 얼마예요 그럼 도대체? 예. 합친 숫자가 얼마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합친 숫자 이게 5,500이든 6,000이든 그게 1000이겠지. 퍼센테이지니까. 가중치가 저 퍼센테이지 아니에요? 퍼센트가 아니니까 가중치가 348이라니까요? 공업 제품. 아, 우리 둘이 왜 얘기를 하지? 권 팀장? 모르니까 저도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차지하는 그 구성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 사이즈로 나오는데 그렇긴 하겠네요. 예, 전기가스 수도 요금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네. 통계청을 용서해 주시는 네네. 예, 통계청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전기가스 수도 가스 요금은 이게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이게 가스 요금을 작년에 한 4번인가 올렸잖아요.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을.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하면은 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국제 유가와 연동된 석유류가 좀 떨어지면서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좀 둔화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류가 이제 경유랑 등유는 좀 올랐는데 휘발유하고 LPG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좀 둔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농축산물에서 요새 소고기 가격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국산 쇠고기 가격이 6.1%, 수입 쇠고기가 5.2% 아 근데 내렸습니다. 그건 근데 뭐 한우집에서는 전혀 안 내리던데. 김프로님이 너무 비싼 데 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우집에서는 아 이런 식으로 또 아니 한우집에서 지금 가격 한우 고기 먹는 데서 가격 낮춘 거 보셨어요? 차림표에? 원래 안 내리죠. 차림표는 안 내려요. 네. 한번 올라가면 중간에 이제 뭐 유통 가격은 빠져도 뭐 그렇긴 하겠죠. 그때 올리고서 올리고. 냉동 소고기 사주신다 그러고 왜 안 사주세요? 접니까 혹시? 아니요, 아, 김프로님? 예. 원래 오늘 저녁에 남으세요. 네. 말이 좀 앞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좀 올랐을 것 같은 게 네. 가공식품 쪽이 많이 올랐어요. 가공식품 네, 많이 10.4%가 올랐는데 이게 빵, 스낵, 과자, 빵 커피, 진짜 많이 올랐어. 빵 17.7%, 과자 14.2%, 커피 15%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 보름달 빵이니 뭐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몇 개 먹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와 진짜 많이 올랐어. 네, 그래서 그래서 제과점 빵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뭐 화를 낸 건 아니고요. 네, 많이 올랐어. 네, 죄송합니다. 따끔하게 너무 올랐어.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체감 물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쪽에서 많이 올랐을 것 같고요. 개인 서비스 상승률이 조금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티키하게 떨어진다라고는 하지만 개인 서비스 물가가 좀 내려갔고 공공요금은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가스 수도가 28.4%,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최고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 요금 중에서 이제 택시 요금 인상이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달에는 이제 그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게 통계청의 입장이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작년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기저 효과가 있어서 조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둔화 좀 낮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올해는 그래도 연중 목표 원래 목표라고 있는 2%대는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가를 체감 물가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최근에. 네. 그 상황의 연장선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전망한 대로 물가가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 여기서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한미 금리 차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환율은 1,300원 이하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1,299원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내적인 이슈에서는 금리 동결 기조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다. 그런데 금리 차로 인해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를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댓글에서는 우리 고생하는 권 기자 냉동 말고 생으로 좀 사주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형님 좀 고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건 근거가 없는 게 나는 냉동 그 고기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장했을 뿐이지. 그 갑자기 내가 냉동육을 사준다라는 제안이 됐고 또 그거를 수입육을 사주냐 이런 걸로 또 나를 아, 이게 안 사주실 저격하나? 거예요? 안 사주실 거냐고요? 아, 냉동 말고 내가 진짜 한우 오마카세로 하자. 아 오마카세 좀 그런가? 네, 좀 과합니다. 내가 저 영동시장 거 들어가는데 원강이라고 잘 가는 데 있어. 안 가봤지? 예, 안 가봤습니다. 거기 거기야 원강이라. 아, 이거 5만 원치라도 좀 사주고 얘기했어. 잠깐만 사준다 말만 하지 마.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야 일요일 날 밤에 고기 먹은 게 누구냐? 아 저는 먹었습니다. 아, 저는 나 먹었습니다. 아 돼지고기, 내가 여기를 불렀어야 되네. 멸치젓, 최고입니다. 그리고 삼겹살. 내가 혼자 산다고 또 일요일 날 네. 저녁에 불러가지고 네. 오겹살입니다. 삼겹살 아니고 오겹살. 하물며 네, 오겹. 거기다 멸젓까지 해가지고 네, 멸치젓. 상추에다가 야, 저희 집은 4식구인데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거기 냉장고 좀 비우고 오세요. 여기. 요새 애들이 많이 먹습니다. 건프로를 불렀을 거 그랬네.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요.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얘기 좀 해드릴게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없습니다. 없는데 재고는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근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적나라하게 통계로 나왔어요. 트렌드포스에서 발표한 건데 잘 나갈 땐 다들 좋아요. 근데 안 좋을 땐 누가 좋냐? 1등이 좋습니다. 지표 한번 같이 보시죠. 삼성전자 점유율이 3분기에 40.7%에서 45%로 올랐어요. D램 네. 무려 5%포인트.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10% 이상 증가한 거죠, 점유율이. 이게 레베뉴 매출은 25%가 빠진 게 맞는데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빠진 거 보세요. 35%, 41% 빠지는 동안 삼성전자만 25% 떨어지면서 점유율이 확 올랐습니다. 네네. 하이닉스는 한 1%포인트 떨어지고 마이크론은 거의 3%포인트 넘게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지난해 4분기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원가 경쟁력은 또 삼성전자가 제일 높거든요. 규모가 크니까 1위 업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D램 제조사들은 매출도 떨어지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매출도 덜 떨어지고 마켓시어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하이닉스가 이제 퓨어한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맷집은 확실히 안 좋을 때는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낸드 플래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낸드 플래시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40%였던 점유율이 46.9%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6% 넘게 올랐죠. 네네.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4% 정도 떨어졌고
뭐 나머지 뭐 그 웨스턴 디지털이나 키옥시아 마이크론도 다 떨어지고 있는. 여기만 키옥시아가 좀 올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은 0.1% 포인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 있잖아요. 네. 솔리다임이라 그러면 용어가 좀 헷갈리실 건데 김프로님이 항상 걱정하는 그 인텔 인텔. 중국 공장 산 거. 예, 4분기 매출이 40% 급감했습니다. 아, 참 반도체의 중요성은 지금 역사상 어느 때보다 좀 높은 상황인데 아니 그 M&A는 도대체 누가 주선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취재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아니, 또 나중에 또 거기 황금알 나올지도 모르죠. 나중에 아닌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데 무슨 황금알이야 지금. 반도체의 중요성은 역사적인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시황은 안 좋은데다 통상 여건은 더 안 좋아져서 참 좋지 않은 시즌이긴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그래도 이제는 그러니까 바닥 사이클 정도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들은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전해주셨고요.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어제 그 부동산 PF 관련한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바로 정부에서 대책을 내셨습니다. 3%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건 확실합니다. 정프로님 정확하시네요. 지난 일요일에 압권을 통해서 부동산 PF가 뭐고 해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 네. 어제는 이게 부동산 PF 문제가 지금 조용하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좀 뒤로 미뤄진 것이다. 여전히 수십조 원의 잠재적인 폭탄이 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부동산 PF 연착륙 관련한 정책금융 공급을 28조 4천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PF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뻥 터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도 그 부동산 PF 부실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근 30조를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실해지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경색이 되면은 돈이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게 되면은 연장이 안 돼서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기되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은 게 있잖아요. 신용대출은 1년 만기거든요. 신용대출은 무조건? 예.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거기서 제가 그 돈을 무조건 갚으라 그러면은 그때는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집은 있어도 집을 팔아서 갚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게 만기 연장을 안 해서 연기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히면 약간 좀 그럼 디폴트가 나죠. 그러니까 그거 막아준다는 의미로 그러면 30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급이 안 되면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럴 때 이게 잘 가는 사업장인데 분양이 잘 될 만한 사업장인데 여기에 만기 연장이 안 됐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근데 이건 딱 봐도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조조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주단 같은 경우는 그 상환유예 출자전화 신규 자금 공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시행사 시공사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구조조정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커요. 이게 개인이라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이해관계자가 이제 여럿이 끼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선순위도 있고 후순위도 있고 뭐 저축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여러 군데가 껴 있으면 사정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건이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 요건을 내용별로 차등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이게 좀 이제 테크니컬한 얘기라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게 부동산 PF 참여자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단기로 운영이 되는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증권사 건설사의 자금 보충 니네가 니 돈 집어넣어라. 그거 언제까지나 나라 돈 받아 쓸 생각하지 말고 나라 돈 쓰는 대신 너도 더 많은 돈을 밀어 넣으라는 거고 건설사에는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그 권대영 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든 지원 대책은 분양가 할인을 전제한 것이다. 손실 분담과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그거 당연한 좀 거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좀 관리가 좀 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국토부를 중심으로도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이해관계자들은 고통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규제 완화도 해주고 유동성 공급도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걸맞게 고통 분담을 해야 되고 건설사가 할 수 있는 고통 분담은 자신들의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을지라도 분양가 할인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을 만들어서 그렇죠.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보통 28.4조 뭐 이렇게 이제 투입한다고 나오면 예, 예. 이 돈이 정말 한 30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정부가 저 돈을 그냥 뭐 보증해서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저거는 이제 후자 쪽입니까? 그렇죠. 아, 후자 쪽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그냥 돈을 집어넣는 건 아니고 거의 정책금융기관들 있잖아요. 뭐 네, 자산관리공사라든지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증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 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뭐 그때 얼마더라? 한 50조 플러스 알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난해 2월까지 한 12조 9천억 정도 집행이 됐고 40조 이상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즈가 그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는 거는 만약에 나라가 돈이 없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면 오히려 있던 돈도 경색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 대책 차원에서 좀 숫자를 크게 부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분양가 좀 많이 내리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면 국민들한테 이로운 식으로 해야 된다. 그 정부 지원받은 걸 다 자기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뉴스상은 여기서 예. 정리하고요.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